위험될 것 같아요. 오염 강박. 수업을 마치고 교문을 나선 후에야 고등학생 정표는 곧바로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학교에서는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작년에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한 학생 자치회의 규칙을 지키려면 어쩔 수 없다. 정표 역시 핸드폰의 과도한 사용이 면학 분위기를 해친다는 사실에는 동의하지만 교문을 나서기 직전까지 학생 자치회 임원들이 학생들의 핸드폰 사용 여부를 감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심 못마땅했다. 하지만 남에게 지적받는 것은 더 싫어서 교문을 나서기 전까지는 핸드폰을 꺼내지 않다가 교문을 벗어나면 곧바로 전원을 켜서 SNS를 살펴보고 곧바로 게임 모드로 들어간다. 학교에서 집까지는 걸어서 30분 정도 걸린다. 걷기에는 조금 먼 거리라 바쁜 아침엔 버스를 타지만 하교할 때는 늘 걸어 다닌다. 집에 가면 핸드폰 좀 그만하라는 부모님의 잔소리를 듣는 게 싫어서 웬만하면 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 집에 가방만 던져두고 곧바로 학원에 가야 해서 핸드폰을 마음 놓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교 후 집으로 걸어가는 그때가 가장 마음 편히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다. 길을 걸으면서 게임을 하면 마주오는 사람이나 자전거와 부딪힐 수 있다고 어머니는 걱정하지만 정표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게임한 지 5년 차라는 나름의 자부심도 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다. 물론 그동안 위험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고등학생이 된 지금까지도 걸으면서 게임하는데 불편함을 느낀 적이 없다. 요즘은 이어폰까지 꽂는다. 게임에 더 몰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도 정표는 열심히 게임을 하면서 마주오는 사람, 자전거, 그리고 온갖 종류의 장애물을 잘 피했다. 신호를 지키면서 횡단보도를 건넜고 좁은 골목에서는 차가 지나갈 때까지 옆에 비켜서는 여유도 부렸다. 그렇게 게임에 몰입하며 집을 향해 가던 중 순간 무언가를 밟은 느낌이 들었다. 뭐지? 핸드폰에서 시선을 떼고 발밑을 쳐다보았다. 분홍빛이 도는 죽 같은 것이 땅바닥에 흩뿌려져 있었다. 지난밤 취객이 만들어 놓은 토사물이었다. 학교에서 집으로 가려면 식당과 술집이 즐비한 골목을 지나야 했다. 정표는 늘 그 골목을 지날 땐 토사물을 피하려고 신경 썼는데 그날은 게임에 몰입해서 미처 보지 못했다. 다행히 토사물은 좀 말라 있어서 신발에 많이 묻지는 않았다. 정표는 토사물을 제거하기 위해 안전지대로 이동했다. 운동화는 집에 가서 빨더라도 가능한 빨리 응급처치를 해야 조금이라도 찝찝함을 덜 수 있을 것 같았다. 정표는 신발을 건물 벽에 쳐보기도 하고 나뭇가지를 이용해 떼어내느라 애썼다. 그렇게 5분 정도 지났을까? 이제는 거의 다 됐다는 생각에 신발을 바닥에 내려놓고 막 신으려던 그때 건물 입구에서 손에 무언가를 들고 나오던 아주머니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학생, 빨리 좀 비켜줘. 식당 아주머니의 손엔 당장이라도 터질 것처럼 보이는 커다란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들려 있었다. 정표 옆에 음식물 쓰레기통이 있었던 것이다. 신발을 들고 있던 정표는 엉거주춤 옆으로 비켜섰다. 그런데 어머, 어떡해. 아주머니가 들고 있던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터져버렸다. 그리고 사방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쏟아졌다. 낙하하는 힘의 반동으로 바닥을 튕겨 정표의 온몸에도 튀고 말았다. 심지어 몇 방울은 정표의 얼굴, 특히 입술 근처에 묻었다. 입술 쪽으로 튄 국물의 일부는 혀에 닿았고 정표는 그 찝찝한 맛을 느낄 수 있었다. 정표는 이 모든 과정을 두 눈으로 목격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린 동작으로 기억에 남았다. 정표는 너무 당황스럽고 화가 나고 괴로웠다. 식당 아주머니는 미안해하며 세탁비를 주겠다고 말했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었다. 마치 온몸에 토사물과 정체 모를 음식물 쓰레기를 뒤집어 쓴 것 같아서 게다가 그것이 입으로까지 들어갔다고 생각하니 구역질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정표는 연신 미안함을 표하는 아주머니를 뒤로하고 집으로 내달렸다. 머릿속은 토사물을 밟고 음식물 쓰레기를 뒤집어 썼던 그 장면이 반복되었다. 계속 침을 뱉었지만 그 맛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괴로웠다.
그럴수록 불안은 점점 더 증폭되었고 정표의 발걸음은 더 빨라졌다. 집으로 황급히 달려온 정표는 옷을 벗고 화장실로 들어갔다. 갑자기 뛰어들어와서 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본 어머니가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정표는 대답할 수 없었다. 먼저 치약을 한가득 짜서 양치를 했다. 샤워기를 틀어 뜨거운 물을 준비했다. 물이 따뜻해지자 정표는 양치를 하면서 온몸을 뜨거운 물로 소독하듯 닦았다. 너무 뜨거워서 괴로웠지만 이 정도는 돼야 온몸에 튀어버린 음식물 쓰레기가 사라질 것 같았다. 물비누와 샴푸를 미친 듯이 온몸에 묻혀가며 닦아댔다. 이태리 타월로 온몸을 박박 문질렀다. 양치도 3번이나 더했다. 평소라면 10분에 끝날 샤워가 이날은 30분이 넘게 걸렸다. 샤워를 마친 정표는 화장실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자신이 허겁지겁 벗어넣은 음식물 쓰레기가 묻은 교복이 놓여 있었다. 순간 정표는 오물을 뒤집어 썼던 장면이 다시금 기억났다. 심장이 빠르게 뛰면서 호흡이 가빠졌다. 다시 재빠르게 문을 닫고 샤워기 속으로 몸을 넣고선 소리쳤다. 엄마, 그 교복 좀 버려줘. 교복이 오염됐어. 그게 무슨 말이야. 교복을 왜 버려? 깨끗하게 빨면 되지. 아니야 엄마, 제발 버려줘. 그 교복 때문에 못 나가겠어. 지금 당장 버려줘. 오염과 감염에 민감해진 사람들. 정표는 이날 이후로 불결과 오염에 점점 예민해졌다. 공중 화장실을 원래 싫어했는데 더 피하게 되었다. 냄새가 너무 심했고 변기 옆에 버려진 더러운 휴지도 참을 수가 없었다. 바닥에 뱉어놓은 가래층과 물인지 소변인지 정체를 알 수 없는 물기도 깨름직했다. 그래서 아무리 급해도 배변 활동은 집에서 해결했다. 하지만 완벽하게 몸을 통제할 수 없는지라 어쩔 수 없이 공중 화장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날엔 샤워만 1시간 이상을 해야 했다. 또한 사람들의 손길이 닿은 곳은 만지지 않으려고 했다. 건물 입구에 큰 유리문을 통과할 때는 손잡이를 만지기 싫어서 앞서가는 사람 뒤에 바짝 붙어서 문이 닫히기 전에 손이 아닌 발로 밀고 열어서 통과했다. 손잡이에 있는 온갖 세균과 바이러스가 자신을 오염시키고 병에 감염될 것 같은 공포감이 들었다. 정표는 외출하고 집에 돌아오면 곧바로 샤워를 했다. 아무리 몸을 씻어도 불쾌하고 불안한 마음은 가시질 않았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씻었다. 처음에는 마구잡이로 몸을 씻었는데 혹시나 자신이 놓친 부위가 있을까 싶어서 나중에는 씻는 순서와 방법을 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샤워를 할 때면 어김없이 토사물을 밟고 음식물 쓰레기를 뒤집어 썼던 그날의 장면이 생생하게 떠올라서 괴로웠고 그 기억을 씻어버리고 싶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샤워하게 되었다. 최근 정표처럼 오염과 감염에 예민한 사람들이 많아졌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코로나19 때문이다. 예방할 수 있는 백신도 완전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약도 없는 상황에 사람들은 패닉에 빠졌다. 코로나19와 관련된 부정확하고 비과학적인 이야기들이 뉴스를 장식했고 사람들은 더 불안해했다. 이후로 많은 것이 달라졌지만 특별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개인 위생에 각별히 신경 쓰는 문화가 자리를 잡았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자발적으로 개인 위생에 신경 썼다. 손 씻기가 일상화되었고 손을 씻기 어려운 곳에서는 소독제를 사용했다. 그리고 각종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악수를 거부하는 사람도 많아졌다. 손바닥을 맞잡는 기존의 악수 대신 주먹 악수나 팔꿈치를 맞대는 식의 인사가 생겼다.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를 삼가는 것이 에티켓이 되었다.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에서는 기침하거나 큰 목소리로 전화통화를 오래 할 경우엔 싸늘한 눈초리를 받게 되었다. 물론 마스크를 쓰고 있음에도 말이다. 개인 위생에 각별히 신경 쓰게 되었다는 말은 정표처럼 오염과 감염에 예민해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코로나19 이전까지는 정표처럼 불결한 것에 예민하게 반응하면 주변 사람들은 유난을 떤다고 흉을 보곤 했었다. 누군가가 입에 댄 음식을 다른 사람의 침이 묻어서 못 먹겠다고 하면 혼자만 깨끗한 척한다고 미움을 사기도 했다. 뉴스나 신문기사 역시 개인 위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일상에서 얼마나 많은 세균과 바이러스에 접촉하며 살아왔는지
너무나 적나라하게 알려준다. 이때 가장 많이 비교에 언급되는 것이 변기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만지고 사용하는 책상, 키보드, 스마트폰, 자동차 핸들, 헬스장의 런닝머신 등이 변기보다 더 더럽다는 것이다. 심지어 매일 입안에 넣는 칫솔이나 커피숍의 머그컵이 변기보다 더럽다는 기사도 있으며 학생들이 매일 입는 교복이나 잘 때마다 얼굴로 부비는 베개가 변기보다 더럽다는 기사도 있다. 변기가 기준이 되는 이유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가장 더럽다고 인식되어 있는 물건이기 때문일 것이다. 예전에는 이런 기사를 접해도 대부분의 사람이 잠시 흥미롭게 읽을 뿐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신기하다 정도의 반응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로는 달라졌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의 위력과 실체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이라도 뭔가를 하지 않으면 더럽고 불결한 것에 오염될 것 같고 세균과 바이러스를 통해 질병에 감염될 것 같은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 보이는 곳마다, 손에 닿는 곳마다 소독해야 마음이 놓이고 손은 계속 씻어야 할 것 같은 불안이 엄습해온다. 모두가 오염과 감염에 민감해져 버렸는데 특히 정표처럼 이전부터 오염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사람들은 더 큰 고통을 겪게 되었다. 고통스러운 기억을 씻으려는 몸부림. 누구나 정표처럼 더럽고 불쾌한 경험을 하면 찝찝한 기분이 들고 그 기억 때문에 한동안 고통스러워한다. 그래서 과하게 씻는 행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 씻는 정도가 보통의 수준을 넘어서서 과하다면 심리적 문제라고 봐야 한다. 과하다는 기준은 무엇일까?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 번째는 시간이다. 사람들마다 샤워하는 시간이 천차만별이겠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1시간을 넘지 않는다. 사우나가 아니라 집에서 날마다 하는 샤워라면 말이다. 샤워 시간이 길어지는 건 마음의 불안 때문이다. 몸에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실제로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이 오염되었거나 감염되었을지 모른다는 불안을 씻고 싶어 하는 거다.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정표가 그랬듯이 샤워할 때 되는 대로 씻는 것이 아니라 씻는 방법과 순서가 루틴으로 정해져 있어서다. 이것이 두 번째 특징이다. 마치 의식처럼 행해진다.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토사물을 밟고 음식물 쓰레기가 튀었던 날, 정표는 집으로 달려와서 되는 대로 샤워를 했다. 30분 정도 그렇게 정신없이 씻으니 기분도 나아졌다. 하지만 이후로 외출하고 돌아온 날이면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서 그때처럼 철저하게 샤워와 양치를 반복하게 되었다. 그러다 결국엔 다음과 같은 샤워 루틴이 생겼다. 먼저 화장실에 들어가서 샤워하기 전에 욕실 세정제를 사용해 욕조와 변기, 화장실 바닥과 심지어 벽 타일까지 거품을 내어 닦고 솔로 문지른다. 아무리 샤워를 깨끗하게 하더라도 화장실 자체가 더럽거나 혹시 모를 세균과 바이러스가 가득하다면 샤워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20분간 화장실 청소를 하고 나서야 샤워를 시작한다. 시작은 손이다. 처음에는 비누를 양손으로 10번 문지른다. 그 다음은 손에 묻은 비누 거품을 왼손부터 시작해 손가락을 하나씩 감싸서 10번씩 돌린다.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새끼 손가락까지 모두 비누 거품으로 묻힌 다음 흐르는 물에 닦는다. 왼손이 끝나면 오른손을 같은 방식으로 닦는다. 그 다음은 다시 비누를 양손으로 10번 문지르고 왼손과 오른손을 맞잡아 깍지를 껴서 10번을 비벼주고 흐르는 물에 또 10번을 비비면서 거품을 제거한다. 손이 좀 깨끗해졌다는 생각이 들면 양치를 한다. 음식물 쓰레기를 뒤집어 쓴 날 후로 정표는 불결한 것을 보거나 만지면 마치 자신의 입으로 그것이 들어오는 그림이 머릿속에 떠오른다. 그래서 정표는 샤워하기 전에 양치를 한다. 양치가 끝나면 샤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머리를 감기 위해 먼저 비누를 흐르는 물에 10초 정도 닦는다. 혹시 손을 닦는 동안 비누에 세균과 바이러스가 묻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비누가 깨끗해지면 흐르는 물에 머리를 적신 후 정수리와 양옆, 뒤까지 4군데의 비누를 또 10번씩 문지른다. 그 다음 비누를 내려놓고 양손으로 비누 거품을 내는데
이때도 역시 방법과 순서가 정해져 있다. 머리에 묻은 비누 거품을 씻어낸 후 동일한 과정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머리를 감는다. 이제 드디어 몸을 씻을 차례다. 몸 중에서 가장 불결하게 느껴지는 성기와 항문을 먼저 씻고 땀이 많이 나서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사타구니와 겨드랑이, 목과 발을 특정 방법으로 씻는다. 그리고 신체의 나머지 부위를 씻는다. 이렇게 샤워를 마치고 나면 화장실 곳곳에 비누 거품과 물이 많이 튈 수밖에 없다. 혹시나 씻는 과정 중에 화장실 곳곳으로 튀었을 수도 있는 세균과 바이러스가 걱정되어서 다시 욕실 세정제로 청소를 한다. 물론 샤워를 시작하기 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10분은 걸린다. 화장실 청소가 끝나면 몸에 땀이 흐른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간단히 샤워를 또 한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양치질을 한 번 더 한다. 당연히 샤워 시간은 남들보다 훨씬 길어질 수밖에 없다. 어느 날 친구를 만나고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데 정표의 옆에 앉은 사람이 기침을 계속 해댔다. 정표는 얼른 자리를 피했지만 그 장면이 계속 기억에 남아 불안했다.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루틴에 따라 샤워를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하필 갑자기 아파트 단지 전체가 정전이 되었다. 컴컴해서 제대로 씻을 수가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샤워 루틴을 중간에 멈추고 물만 대충 뿌리고 욕실을 나왔다. 정표는 루틴대로 못한 것 때문에 자신의 몸에 세균과 바이러스가 아직 묻어있는 것 같아서 불안해졌다. 연이어 버스 정류장에서 기침하던 사람이 계속 떠올랐다. 그가 기침할 때 나온 비말이 자신의 입으로 들어간 것 같은 착각마저 들었다. 정표는 안절부절 못하고 방을 계속 서성거렸다. 2시간 정도 후에 전기가 들어왔고 정표는 화장실로 곧바로 들어가 루틴대로 다시 샤워를 시작했다. 이런 증상을 흔히 결벽증이라고 말하지만 결벽증은 정식 용어가 아니다.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이를 강박장애라고 부른다. 강박장애는 보통 2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 불안을 유발하는 생각인 강박사고와 유발된 불안을 중화시키는 강박행동이다. 강박사고는 어느 순간 자동적으로 머리에 딱 꽂히는 생각이다. 이를 침투적, 자동적 사고라고 한다. 정표는 길거리를 가다가 지저분한 것만 봐도, 누군가가 기침하는 것만 봐도, 길에서 지나가는 사람과 몸이 살짝만 부딪혀도 자동적으로 자신이 오염되고 감염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불안이 증폭되었다. 그럴 때마다 1시간 이상 루틴대로 샤워 의식을 치르므로 불안을 감소시켰다. 사실 정표가 씻어내고 싶은 것은 불안을 유발한 기억이다. 길거리에서 보았던 지저분한 장면, 옆에서 크게 기침한 사람의 모습, 낯선 이와 부딪혔던 그 순간에 대한 기억을 씻고 싶어서 그렇게 몸을 씻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행동을 한다고 그 기억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 기억에 묻어있는 불안만 조금 줄어들 뿐이다. 그래서인지 정표는 아주 지저분한 장소에서 불안해하면서 샤워하거나 양치하려고 물을 찾아다니는 꿈을 자주 꾸었다. 악몽이 심한 날에는 잠에서 깨어나도 그 기억이 너무 선명하게 떠올라 샤워 의식을 아침부터 치르기도 했다. 정표의 증상인 결벽증은 강박장애의 일종이다. 결벽증 이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강박장애가 존재한다. 일례로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대칭과 균형을 이루어야 편안함을 느낀다. 대칭과 균형이 맞지 않으면 과도하게 불안을 느낀다. 만약 대칭과 균형을 맞추는 게 어렵지 않은 상황이라면 맞추면 되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자신이 직접 조정할 수는 없다. 이럴 때는 특정 문구를 반복하거나 수를 세는 등 특정 행동을 통해서 불안을 감소시킨다. 또 어떤 사람은 집에 불이 날 것 같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갑자기 불안해진다. 그래서 멀쩡하게 있는 가스 밸브가 잘 잠겼는지 확인하려고 밸브를 열었다가 다시 닫는 행동을 자신이 마음속에 정한 횟수만큼 반복한다. 이처럼 강박장애는 불안을 유발하는 생각이 들 때 그 불안을 감소하기 위해 특정 행동을 루틴대로 하는 모습을 보인다. 멈추고 싶지만 멈춰지지 않는. 생명체에게 불안과 공포는 생존을 위해 필요한 감정이다.
불안과 공포를 느낄 때 싸우거나 도망가는 것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화산이 폭발하거나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때 원시인들은 안전한 곳으로 죽을 힘을 다해 도망갔을 것이고, 도망가지 못한 이들은 대부분은 죽었을 것이다. 맹수가 쫓아올 땐 제압할 만한 힘이나 기술, 도구가 있다면 싸울 수도 있다. 그러나 잡혀 먹히거나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면 도망가야 한다. 물론 현대인들에게 원시인이 겪었던 것 같은 맹수의 위협은 없다. 화라산 주변에 거주하는 것은 금지되었고, 일기예보를 듣고 미리 피신할 수 있으며 폭풍의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는 튼튼한 집에 살고 있기도 하다. 어쩌면 원시인들에게는 생존에 꼭 필요했던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때의 행동 지침이 지금은 대부분 필요가 없어진 셈이다. 하지만 우리의 뇌는 여전히 그때와 비슷하게 작동한다. 이 때문에 전혀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서도 불안과 공포를 과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예를 들어 개나 고양이, 새와 벌레를 무서워하는 경우다. 이런 동물은 맹수가 아니다. 물리거나 쏘인다고 해도 죽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런 대상에게 공포를 심하게 느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공포증이라고 한다. 개 중에서 사납고 공격성이 상당한 맹견만을 무서워한다면 그건 개 공포증이 아니다. 그 두려움은 매우 정상적인 반응이다. 개 공포증은 아주 작고 귀여운 강아지에 대해서도 불안과 공포를 느낀다. 높은 곳을 무서워하는 고소공포증이나 사방이 막혀있는 곳에 가면 과도한 불안을 느끼는 폐소공포증, 뾰족한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선단공포증도 따지고 보면 생존과는 무관하다. 평가와 선발을 위한 각종 시험, 대출 상환의 압박,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대해 스트레스 단계를 넘어서 심지어 공포까지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시험에 실패한다고, 대출 상환 일정이 다가온다고, 사람들로부터 안 좋은 평가를 받거나 미움을 받는다고 해서 당장의 목숨이 위험해지는 건 아니다. 오염과 감염에 대한 공포도 마찬가지다. 토사물을 밟거나 음식물 쓰레기를 뒤집어 썼다고, 그것이 입속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생명이 위험하거나 죽지 않는다. 공중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사람들의 손길이 많이 닿았던 손잡이를 만지고 그 손으로 얼굴을 만졌다고 해서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느낄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이다. 인간은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되면 자동적으로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원시인들은 상대를 제압할 수 있으면 싸움을 선택하고 이길 수 없으면 도망을 선택했지만, 현대인들은 도망과 회피를 주로 선택한다. 개와 고양이, 새와 벌레를 보면 기겁하곤 피한다. 높은 곳이나 사방이 막힌 곳엔 근처에도 가지 않으려고 하고, 행여나 가게 되면 빠르게 탈출을 감행한다. 뾰족한 것은 다른 무언가로 덮어서 최대한 보지 않으려고 하고, 시험에 대한 불안이 극에 달하면 시험장에 나타나지 않거나 상환을 독촉하는 금융권의 연락을 외면한다. 사람들이 많은 곳엔 절대 가지 않고 발표는 무조건 피한다.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말이다. 오염과 감염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일단 그 상황을 피하기부터 한다. 정표도 토사물을 밟고 음식물 쓰레기를 뒤집어 쌌던 그 장소에서 도망쳤다. 하지만 그곳을 피해서 안전한 집으로 왔다고 해도 괜찮아지지 않는다. 온몸에 음식물 쓰레기가 튀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철저하게 루틴대로 양치와 샤워로 몸에 묻은 오물과 냄새를 씻어내려고 발버둥 쳤다. 이런 행동 모두 오염과 감염원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다. 깨끗하게 씻는 것만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면 문제될 게 없다. 하지만 강박장애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이 정도만으론 안심하지 못한다. 정표처럼 강박장애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아무리 깨끗하게 여러 번 씻어도 내 몸 어디엔가 씻지 못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있을 것 같아요. 수도꼭지, 비누, 샤워기처럼 씻기 위해서 만져야 하는 모든 것이 더럽게 느껴져요. 씻으면서도 오염되는 것 같아요. 몸을 깨끗하게 씻어도 그 장면이 떠오르면 마치 그때처럼 내 몸이 더러워진 것 같아서 불안해져요.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씻는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런 행동은 그만큼 마음의 불안이 크다는 방증이다. 이 때문에 손이나 피부가 갈라지고 터지기 일쑤다. 그런데도 엄청난 불안이 상당 부분 줄어들 때까지 씻는 걸 멈출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강박 행동을 함으로써 당장에는 불안이 사라지거나 감소해서 좋을지 몰라도 또다시 불안이 엄습할 때 강박 행동을 하게 된다는 데 있다. 즉, 반복된다. 이처럼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떤 자극이 사라지고 그 결과로 행동의 빈도가 증가하는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부적 강화라고 한다. 강화란 어떤 행동의 빈도가 증가하는 현상을 말하고 부적이란 말은 어떤 자극이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참고로 어떤 행동을 할 때 특정 자극이 더해지고 결과적으로 행동의 빈도가 증가한다면 정적 강화라고 한다. 그렇다면 강박 행동이 어떤 식으로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기에 불안과 공포가 감소할까? 첫째로 강박 행동 자체는 주의 집중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다. 사람의 주의 집중력은 무한대가 아니라서 동시에 두 가지에 전적으로 집중할 수 없다. 강박 사고가 시작되어 오염과 감염의 가능성이 있는 경험을 기억으로 떠올리면 우리의 마음은 불안과 공포로 가득 찬다. 이때 샤워라는 행동은 오염과 감염의 가능성을 줄여주는 실제 행동일 뿐더러 그 자체로 루틴이 있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라서 주의를 필요로 한다. 자연스레 강박 사고에 몰려있던 주의 집중력이 분산된다. 둘째,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행동을 집중해 반복하며 에너지를 사용하면 몸에 힘이 빠지면서 이완된다. 우리의 몸을 싸우거나 도망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 활성화시켰던 교감신경계 대신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어 편안함을 느낀다. 물론 강박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불안과 공포를 유발하는 찝찝하고 끔찍한 기억을 없애는 것이지만 뇌의 손상을 입지 않은 이상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 대신에 기억에 묻어있는 불안과 공포가 잠잠해졌다고 느낀다. 이런 이유로 강박 사고와 강박 행동은 서로 간에 좋은 짝이 된다. 더러움 속으로 다시 들어가 보기. 강박 행동으로 당장에는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 편안함을 느낄지 모르겠지만 역설적으로 강박 행동은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날 기회를 놓치게 만든다. 불안과 공포는 모든 생명체에게 기본이 되는 필요한 감정이라서 아예 없애는 건 불가능하다.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그것으로 힘들지 않도록 마음의 힘, 즉 내성을 키우는 것뿐이다. 내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불안과 공포에 반복적으로 노출돼야 한다. 인간의 적응력은 매우 뛰어나다. 그래서 불안한 상황이나 대상에 자주 노출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적응하게 되고 불안과 공포에 대한 내성이 생겨난다. 오염과 감염에 대한 불안도 마찬가지다. 계속 강박 행동으로 도망가 버리면 불안을 이겨낼 수 없다. 실제로 심리학자들이 강박장애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 방법은 노출 및 반응 제지법이다. 이는 두 절차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는 노출이고 그 다음은 반응 제지다. 노출이란 강박 사고를 유발하는 어떤 자극이나 대상을 경험하게 하거나 과거에 끔찍했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다. 정표의 경우라면 사람들의 손길이 많이 닿았던 손잡이나 휴지통을 만지거나 아니면 토사물을 밟고 음식물 쓰레기를 뒤집어 쌌던 그날의 기억을 다시금 떠올리면 된다. 이런 상황에 노출되면 공포와 불안에 휩싸인다. 자동적으로 강박 행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온다. 이때 절대로 손 씻기나 샤워 같은 강박 행동으로 반응하지 말아야 한다. 불안과 공포에 압도되어 견디기 힘들 수 있다. 과호흡, 심박수 증가, 어지러움과 메스꺼움 등 극도의 신체적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온몸에 세균이 돌아다니거나 정체불명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압도되는 심리적 증상도 나타날 수 있다. 강박 행동을 통해 불안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들겠지만 강박 행동을 멈추고 참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천천히 불안과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자신의 생존을 위협하는 대상이나 상황 앞에서 불안을 1시간 이상 느끼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혼자 시도해 보는 게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저보고 그 상황을 다시 겪으라고요? 전 죽어도 못해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선생님은 이해 못 하시는 거예요.
아니, 불안을 이겨내기 위해서 불안을 마주하고 강박 행동을 하지 말라고요? 저는 그 방법을 도저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상담실에서 노출 및 반응 제지법을 설명하면 첫 반응은 대부분 비슷하다. 충격과 놀람, 거부와 반대뿐이다. 자신이 그토록 피하기 위해서 발버둥친 그 상황을 마주해야 벗어날 수 있다니 이해하기 어려워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리 강박 행동을 해도 그 기억에서 자유로워지지 않았고 오히려 증상이 더 심해졌다는 사실을 이해시키면, 그리고 또 불안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힘을 키우는 거라고 말해주면 그제야 도전해 보겠다고 한다. 노출 및 반응 제지법은 그 원리가 단순하고 분명해서 굳이 심리학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서도 할 수 있다. 이것을 해보려면 먼저 어떻게 노출할지 정해보자. 방 안에 있는 휴지통, 공중 화장실의 수도꼭지, 다중이용시설 출입문의 손잡이, 버스나 지하철의 손잡이 등 오염될까 두려운 상황으로 들어가 보자.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한다. 만약 실제 물건에 손을 대는 것보다 오염과 감염의 두려움을 촉발시켰던 사건의 기억이 자신을 더 힘들게 한다면 처음부터 오염의 상황에 노출되려 하지 말고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부터 해도 된다. 막상 같은 상황에 노출하면 불안이 엄습해오기 시작할 것이다. 호랑이를 잡으러 굴로 들어가는 것까지는 어떻게 시도해봤지만 호랑이가 으르렁거리면서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것만 같아서 당장이라도 굴 밖으로 도망가고 싶을 수 있다. 화장실로 달려가 늘 그랬듯이 손 씻기나 샤워 의식을 치르고 싶을 수 있다. 하지만 견뎌야 한다. 정말 쉽지 않지만 견뎌보면 강박 행동을 하지 않아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만약 혼자 해보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면 가족이나 친구, 애인 등 믿을 만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호랑이 굴에 같이 들어가자고, 자신과 함께 해달라고 말해보자. 두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불안해져서 강박 행동을 하려고 하면 막아달라고 상대에게 부탁하거나, 아니면 오염과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에 자신과 함께 노출되어 달라고 부탁하자.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효과가 있다. 먼저 노출 후에 불안한 상황이 감지될 때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다 보면 다른 곳으로 주의를 돌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상대가 오염에 노출되었는데도 편안해 보이거나 불안을 잘 견디는 것처럼 보이면 그 모습이 자신에게 모델링의 기회가 된다. 모델링이란 다른 사람이 특정 상황에서 하는 행동을 관찰하고 기억했다가 따라하는 것인데, 다른 말로는 모방 혹은 사회학습이라고도 한다. 모델링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학습 방법 중에 하나다. 아이들은 어린 시절엔 부모나 형제의 행동을 관찰하고 기억했다가 같은 상황이 닥치면 부모나 형제와 비슷한 행동을 보인다. 가령 엄마가 어린 동생 돌보는 것을 보았다면 인형을 가지고 놀 때 아기를 다루듯이 행동한다. 손이 형제가 책을 읽으면 동생은 글자를 못 읽더라도 책을 가져와서 보는 흉내를 낸다. 심지어 책을 거꾸로 들고서 말이다. 반대로 모델링은 강박장애의 발병에도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오염과 감염에 대한 불안 때문에 과도하게 씻는 행동을 하는 경우에 부모나 형제 혹은 가까운 사람 중에 청결을 중요시하는 사람을 보고 모델링 했을 수 있다. 감염병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 그리고 감염 경로가 매일 보도되는 뉴스와 기사 역시 모델링의 효과를 초래한다. 즉, 모델링은 강박장애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강박장애의 발병에도 영향을 미친다. 강박 행동을 없애기 위해 노출 및 반응 제지법을 한다고 해도 그날의 끔찍한 기억이 지워지지는 않는다. 다만 그 기억으로 인해 유발되는 불안과 공포를 견딜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오염과 감염 정도는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독특한 성격 때문이 아니다. 강박장애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남은 장애물이 하나 더 있다. 그것은 자신이 걱정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이겨내는 것이다.
정표는 강박장애가 심해질수록 자신이 정체 모를 세균과 바이러스로 인해 죽을 수도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 정말 그럴까? 가능성을 하나하나 따져보자. 대부분의 경우에 토사물을 밟거나 음식물 쓰레기를 뒤집어 쓰더라도 코로나19 같은 팬데믹 상황이 아니라면 다중이용 시설의 물건을 만졌다고 병에 걸리거나 죽을 확률은 아주 적다. 오히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 길에 무차별적으로 흩뿌려진 토사물을 자기도 모르게 밟는 건 흔한 일이다. 직업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만지거나 그것을 처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을 다 고위험군의 직업이라고 말하진 않는다. 다중이용 시설의 물건을 만진 후 아무 생각 없이 얼굴에 손을 대거나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집어먹게 되는 상황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 생명을 위협할 만한 별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병에 걸릴 가능성은 분명히 적게라도 존재한다. 하지만 병에 걸린다고 해도 바로 죽지는 않는다. 열이 나고 몸이 아파 병원에 가면 얼마든지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처럼 치료약이 없는 정체 모를 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모두가 죽음을 맞이하는 건 아니다. 물론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상황에선 감염병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조심하는 건 좋지만 하루하루 공포에 휩싸여서 매사에 두려움을 안고 살아갈 필요까진 없다는 거다. 지저분한 물건을 만졌을 때 죽을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다는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 앞에서도 사람들이 비이성적으로 행동하는 이유는 불안 때문이다. 불안할 때 사람들은 자료를 편향적으로 수집한다. 일례로 비행기 사고가 나면 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예매한 비행기 티켓을 취소한다. 비행기 사고가 자신에게도 일어날지 모른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고는 고속도로를 이용해 자동차를 타고 이동한다. 이것이 과연 합리적인 선택일까? 미국의 교통당국에 따르면 비행기 사고를 당해 죽을 확률은 0.0009%이고 자동차 사고로 죽을 확률은 0.03%라고 한다. 무려 자동차 사고 사망 확률이 비행기 사고 사망 확률보다 30배 이상 높다. 그런데도 뉴스로 접한 비행기 사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보다 안전한 교통수단을 버리고 더 위험한 교통수단을 선택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다. 이처럼 주먹구구식으로 또는 감정적으로 하는 의사결정과 판단 오류를 심리학에서는 발견법이라고 하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을 연산법이라고 한다. 강박행동은 일종의 발견법인 셈이다. 강박행동을 벗어나려면 연산법적으로 사고해야 한다. 정표처럼 강박장애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세균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말한다. 아예 무균실에서 살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세균과 바이러스는 무조건 나쁘고 위험한 존재가 아니다. 가령 보통 성인의 경우엔 장 속에 150에서 400여 종의 세균이 살고 있는데 대부분이 대장에 살고 있으며 그 수가 100조 개를 넘는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세균은 대장균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대장균은 해로운 세균들이 대장에 들어와도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음식물을 분해해 에너지로 사용하게 할 뿐더러 인간에게 필요한 비타민 K, 비타민 B5, 비타민 B7을 만든다. 이런 비타민들을 음식으로 섭취하지 않아도 결핍증이 생기지 않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우리에게 병을 일으키는 세균도 있지만 도움이 되는 세균도 있는 거다. 따라서 인간은 세균과 공생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완치가 불가능한 각종 알레르기 역시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보다 위생 상태가 좋은 곳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과학적 소견도 있다. 이를 위생가설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알레르기의 증가 원인이 너무 청결한 위생 상태에서 생활하는 탓이라는 말이다. 지나친 청결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조금 지저분한 환경에서 생활할 경우 우리 몸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면역력을 더 강화하지만 깨끗한 환경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지다 보니 약해진 면역력은 결국
알레르기에 더 취약하게 만든다. 지나친 청결 유지는 득이 아닌 독이 되는 셈이다. 깨끗하기 위해 철저하게 애쓰지 않아도 위험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반복적으로 경험하다 보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강박은 누구에게나 조금씩은 있는 증상이다. 하지만 그 증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거나 주변을 힘들게 한다면 강박 장애를 의심해 봐야 한다. 특히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강박이 더 강화되고 증상이 점차 심각해질 수 있다. 만약 강박증을 독특한 성격 때문이라고 치부하고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않으면 만성으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생긴다. 장기적으로 고통받지 않으려면 빠른 진단과 상담이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